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의료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두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알파고가 굉장히, 알파고 그 현상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던 장면이 있었고요. 그때 저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한 열흘 동안 바둑만 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의료하고 빗대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기계가, 증기기관이 생기고 기계가 됨으로써 갑자기 생산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동의 착취라든가 미성년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반대로 막시즘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포디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와 표준화 이런 걸 통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급격히 생산 효율을 늘리다 보니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라는데,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아주 귀족이 아니면 탈 수 없는 거였는데, 자동차를 대중화해서 전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여행이라는 산업도 만들어지고, 미쉐린이 타이어 회사인 거 아시죠? 미쉐랑 가이드라는 게. 미쉐랑 그 음식 가이드가 뭐냐면, 그분들이 타이어 회사인데 타이어를 많이 쓰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해가지고 맛집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맛집을 막 광고하다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많이 돌아다니면 타이어를 많이 팔게 되겠다. 그게 지금은 이제 타이어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렸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대량 고용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농업이나 고전적인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고용과 생산의 밸런스가 이루어진 시대, 대량 생산과 대량 고용의 시대가 길어야 200년?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량 고용의 시대는 사실은 200년도 안 된 짧은 세월이고요. 그 전엔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대학교 4학년만 되면은 기업에서 다 잡아가서 학생들이 없었거든요. 4학년 2학기 때는 당연히 학교에 안 나오는 겁니다. 기업에서 다 잡아가서요. 굉장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고, 산업의 발전기에. 그런데 지금은 청년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과 대량 고용의 마지막 단계 정도에 저희가 와 있다. 현재. 지금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직원이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데는 콜센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전화로 연락 오죠. 하여튼 스팸 전화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콜센터나 이런 응대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AI는 바로 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알렉사부터 시작해서 카카오의 클로바, 기가, 지니, 누구 수도 없이 많은 인공지능 스피커 시리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걔네들에 들어갔고, 구글도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애플도 시리를 만드는 이유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공략하는 영역이, 물류도 전부 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략하는 병역이 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프로토콜 베이스트 가이드 해주고 대화하는 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좋은 여행 상품을 골라준다든가, 옷을 골라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많은 대량 해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제가 너무 비유를 들어서 심플리파이 했지만, 혁신에 의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는 소외의 문제가 생기고요. 처음에 노동 소외의 문제와 좀 다른, 기계를 잘 다뤄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기계와 함께 산다는 소외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대단한 독점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서 특히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고도의 독점 구조가 돼요.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서 지금 우버라든가 점점 모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제일 무서운 기업을 아마존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슈가 돼서, 여기에서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았습니다만, 대량 독점과 소외의 시대가 오느냐,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러나 앞으로 인간은 생산의 주체로서는 큰 가치가 없고, 특히 제조에 관해서는 소비의 주체로서는 가치가 있으나 생산의 주체로서는 가치가 적다. 그러나 소비가 없는 생산은 어떠한 의미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밸런스를 찾을 거고,
그래서 뭐 로봇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들이 그런 류의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다시 제가 뭐 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산업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중학교 경제 정치 경제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저 어렸을 때. 1차 산업은 리소스를 확보하는 겁니다. 농업이든 어업이든 이런 걸 통해서 자연계에서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고요. 2차 산업은 그 리소스를 확보한 리소스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뭔가. 거기까지는 부가가치를 생성한다는 게 너무 명확해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어떤 부가가치 생산하는지 무형이라서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이제 유통 중요한 거는 알겠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의 인식이 뭐냐면 뭔가 친절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기분 좋게 잘 서비스를 해주는 거. 서비스란 말이 좀 아래서 잘 서브해 주는 거 이런 식의 관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3차 산업을 이해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썼지만 서비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problem solving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problem solving이라는 거는 좀 더 개념이 달라지죠. 뭐 이제 그냥 뭐 고객을 잘 응대하고 이런 게 서비스업이 아니라 모든 problem solving은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은 problem solving이거든요. 자, 조금 말을 바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아마존이 지금 제일 무서운 회사 중에 하나로 등극을 했는데 온라인 쇼핑을 하시죠. 모든 분이 온라인 쇼핑 하시죠. 온라인 쇼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를 잘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은 이런 겁니다. 온라인 쇼핑은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그 물건 중에 뭐 가격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주문을 하고 그러면 주문을 저쪽에서 접수를 받아서 창고에 있는 물건을 실어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배달해서 택배기사가 가지고 띵동 누르고 배달하고 받습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 얘기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그 쿠팡에 1조를 투자했죠. 쿠팡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고 엄청 적자지만 이유가 뭐냐면 로켓 배송이거든요. 빨리 배송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의 목표도 2시간 배송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2시간. 2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신선식품을 다 배달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2시간 배송을 하게 되면 소위 SM이라고 하나요? 큰 몰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몰링을 하러 저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에 가실진 모르겠어요. 코엑스를 가실진 몰라도 물건을 사러 갈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차가 미리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 강남구 포이동 일대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사는데 여기서 오늘 뭐 구매할지 대충 다 알잖아요 이미. 그렇죠? 되게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서 주문받고 떠나고 지금 내가 가서 주문하려고 하면은 주문하려고 하는데 땡똥 택배에서 벨이 울리면서 이거 주문하려고 그러셨죠? 이렇게 갖다 주고요. 물건이 남으면은 이거 내일쯤 사실 것 같은데 오늘 사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지금 막 주문했는데 이번 차에 없으면 다음 차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계속 떠나는 거죠. 이게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잠들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에 지금 얘기를 조금 드리면 기술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얼굴을 맞대고 진료하는 겁니다. 그 4개의 단계를 그렇게 놓고는. 근데 지금은 시스템화됐어요. 대규모 제조업화됐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산업공학적 관점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지금은 거기서 데이터가 쌓였죠. 그러면은 우버는 지구상에서 돌아가는 교통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날리틱스나 데이터 그것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한 세상으로 빠르게 옮겨갔고 정보 시스템도 지금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로 가는 거에 굉장한 어려움은 중앙 집중형이 훨씬 싸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중앙 집중형의 문제점은 누군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고 독점하게 되고 이상한 폐해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산형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못 가는데 블록체인에 의해서 분산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도 한번 재밌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의료계 제가 하루는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토론회에 나갔는데 아나운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의사는 사라진다면서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분이 아주 헌칠하게 잘생긴 아나운서분이 선생님이 의사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보다는 아나운서가 먼저 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까 거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앞서 있는 아나운서분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증권 기사라든가 일기예보라든가 기본적인 리스트 우리 꼬마는 클로바한테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오늘의 브리핑을 해줘. 그럼 오늘 날씨는 뭐고 미세먼지는 뭐예요? 쫙 얘기해 주잖아요. 그 아나운서입니다. 인공지능 아나운서. 그 정도의 가벼운 일을 하는 매일 반복되는 예보 정도는 기계가 하죠. 그러니까 의료업은 저희가 사실은 제 목적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의 전공은 의사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제 연구는. 저희 분야는요. 의사가 없어지면 저희는 이제 박수치고 퇴장하는 겁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그만큼 의사는 사실은 만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복잡하죠. 그러나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의료인의 총수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의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의료처럼 수요가 많은 게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료에 관심을 갖죠. 지금 시가총액 1, 2, 3, 4인 회사가 다 의료에 들어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러냐면 의료는 수요가 아직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10명의 순사가 도둑 한 명을 못 잡는 것처럼 10명의 의료인이 환자 한 명을 돌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사가 하는 일이 100이 있다면 100 중에 한 20은 현재 의사 외에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책임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나머지 80%는 사실 꼭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거 양면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많은 부분은 자동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직업은 어떻게 되냐면 특히 이제 좀 권위를 가진 직업은 자기가 하는 핵심 영역이 있어요. 교수들은 뭐 학위도 좀 주고 이런 게 핵심 영역으로 그걸 가지고 그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관장하죠. 대부분의 그런 종류의 직업들은. 근데 자기가 하는 핵심 영역은 남지만 나머지는 차례로 기계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의학에서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의사를 대체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뭐 금융, 법, 교육, 텔레마케터 제일 먼저 위협에 지금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좀 변신을 하셔야겠죠. 텔레마케팅의 스타일도 달라질 거고 좀 더 기계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갈 거고요. 금융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 자꾸 대체돼 가는 것이 저희 문제이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의사 자체가 통째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고유 업무 부분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의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교육으로부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가 되게 사실은 정보, 지능, 스마트, 그 다음에 컨슈머, 환자 중심의, 왜냐하면 서비스니까, 왜냐하면 프로블럼 솔빙이니까, 환자가 갖고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의협의 본질이니까,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인데요. 예전에 뭐 국회에서 한번 제안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에요. 병원이라는 건 종합병원이라는 건 한 1000가지 상품을 계속 만들어 갖고 맞는 적절한 환자하고 매칭해줘서 제공해주는 구조를 가졌다. 오히려 서비스업이라기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은 너무나 제조업 같은 구조를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환자에 대한 기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현재는 자기 자신의 데이터는 환자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다 병원에서 생성되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블루 버튼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캠페인인데요. 병원마다 파란 버튼이 있다고 캠페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다니는 5개의 병원의 파란 버튼을 클릭하면 내 데이터가 나한테 온다. 뭐 이런 캠페인이죠. 한 거의 10년 됩니다.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누가 중심이 되느냐. 그리고 의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은 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용어도 모르겠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한 20년 전에 기획한 건데 10년 전에 2010년부터 7년 동안 진행한 헬스아바타라는 프로젝트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적인 관점에서 아까 데이터의 흐름이나 시스템 경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체 시스템 운영할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메디컬 데이터입니다. 근데 라이플로그 이런 식으로 지금 웨어러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 스스로 제너레이션 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의학의 역사상 없던 거거든요. 환자 스스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요즘은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PGHD라고 해서 아예 이름도 붙여져 있고 점점 많아져가고 있는 추세. 왜냐하면 환자 모든 사람이 기계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먹고 자기가 관리하고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요. 나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뭐 운동을 좀 하세요. 이 음식 먹지 마세요. 이런 사소한 얘기라도 해주죠. 근데 병원에 있는 의료 기록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내가 그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의 손을 통해서 잠깐 열려서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긴 합니다. 중요한 도움을 주지만 바로 다쳐서 잠들죠.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원장님은 서울대학병원에 오시면 100만 명의 그 내원객들의 그 환자 데이터 비교 분석해서 환자별로 맞춤형 의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시죠. 언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는 병원은 없어요. 사실은 아직. 그냥 광고죠.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학 연구에 사용해서 내가 환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음 제너레이션에 도움을 주는 연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내 데이터가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유전자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테라젠에서도 오셨는데 유전자 내 데이터하고 굉장히 나하고밖에 별로 관계도 없어요. 딴 사람하고 별로 관계도 없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잠들지 않고 모든 데이터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 개인한테도. 옛날에는 회장님이나 가능한 일이라면 이제 개인한테도 같은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데이터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관별로 다 저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병원, 약국 곳곳에.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환자 중심으로 통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쉽습니다. 공학적으로도.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를 쏴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쏴주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의료기록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죠. 기술적으로도 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경영정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데이터 단위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서드 파티에서 도와줄 수가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느 병원, 이런 언론의 기사를 많이 보십니다. 뭐 어느 모 병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일을요, 또 다른 병원에 가면 그 일을 또 해야 돼요. 병원마다 데이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작업이 80%, 90%고요. 마지막 알고리즘 작업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면 제3자가 일을 하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해진다.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래부에서 나의 메디컬 레코드, 유전자,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통합을 하고 의사용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기다 블록체인을 깔면 더 좋고요. 저희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의사를 도와주고 환자를 도와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좀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처음에 혈액투석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혈액투석은 장점이 많습니다. 단일 질환으로 의료 비용을 제일 많이 쓰고요. 노인성 질환이라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그런데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와야 돼요, 환자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를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프랙티스가 만국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정보학적 관점에서 좋은 영역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만은 혈액투석에 관한 비용이 전체 의료 비용의 13%까지 갑니다. 그런 영역인데 고민이 많아요. 전체로 따지면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1000개 미만의 클리닉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사람은 없습니다. 1000개 카피 팔아가지고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적으로는 경제성이 없죠.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만들어서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의사한테 오고 의사한테 있는 데이터가 환자한테 가고 서로 공통의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환자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지 한 3년 전부터 진행이 돼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투석실 평균 대비 나는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든가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 데이터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데 데이터 단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현재 다 합치면 한 30개 병원, 액티브하게 쓰는 데는 한 15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혈액투석실에서 조금 다른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운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본 사례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데이터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기존에 있는 체제 하에서 이 전체를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왔을 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전체 헬스 시스템에서 볼 때 헬스 베너핏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도 환자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요. 데이터를 보내주기도 하고 우울증 처방을 하기도 하고 환자도 뭐 여기에 대응하고 양방향 통신을 하면 의료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보상을 안 합니다. 의료는 지금 보험에서만 보상을 하거든요. 보험은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볼 수 없어요. 보험은 정의상. 디테일 볼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같은 기술은 사실은 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토큰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